이번 시간에는 차량에 일자리가 엮여 있는 차, 즉 지입차 구입할 때 확인할 점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순서가 역시 인터넷 검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당연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지입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인터넷으로 지입차나 화물차, 아니면 화물차 창업, 지입차 창업, 지입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알선 업체 이제 사이트나 이제 각종 카페를 통해서 또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알선 업체에서 올린 글과 운수회사에서 올린 글, 그리고 개인 차주가 올린 글 등등을 여러 가지의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자리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7시 안산에서 상차를 시작해서 상차 후에 수원 화성 10곳 납품, 피자 재료자, 식자 재고 1시경에 마감이 된다. 급여는 280완제이며 분양 금액은 이제 판매 금액은 2,000에서 1,800 사이이고 톤수는 1톤이다, 2.5톤이다, 4.5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거기다가 휴무는 언제고 각종 거기 센터에 대한 상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집이 안산이거나 수원이나 화성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눈에 확 들어오시겠죠. 일단 한번 클릭해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연락을 하고 일단 선탑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탑이라는 거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선탑은 먼저 선에 탑승할 이 선탑,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탑승을 한번 해본다. 일머리를 한번 본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선탑 시에 보셔야 할 부분은 첫 번째가 상하차 방법입니다. 상하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만든 단어인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완전 피킹, 중분류 피킹, 피킹되어 있는 검수만 진행 후 상하차 하기. 이 세 가지를 예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5톤 이상 되는 차들은 대부분 검수만 하고 그리고 지게차가 상차를 해주는 일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킹에 대한 부분은 1톤에서 2.5톤, 3.5톤까지 차들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전 피킹은 일단은 센터에 들어가면은 그 제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50개, 100개 되는 제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명세표를 보고 제품을 일일이 챙겨서 팔레트나 이런 데 이제 점포별로 또 나눠 가지고 그거를 또 차 앞에까지 갖고 와 가지고 거기다 또 차에 차곡차곡 또 정리를 해서 쌓는 방법이고요. 중분류 피킹은 말 그대로 10점포라고 치면 같은 점포에 들어갈 같은 종류의 제품끼리 나누어서 A라는 제품이라면 감자라는 제품 감자 10점포에 들어갈 게 한 점포에 10개씩 해서 10점포다 그러면 100개를 갖다 놓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희 차가 있는 곳 그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요까지만 해주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매장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상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검사만 하고 상차하기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매장별로 다 피킹이 되어 있고요. 다 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매장별로 이제 검수를 해서 매장별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장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차에다 정리해서 피킹을 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피킹이라는 거는 그냥 상차, 이게 나눈다,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전문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업체만의 이런 업종만의 이런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세 번째 검수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몸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간으로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셔야 할 부분, 자, 이번에 매장의 위치입니다. 자, 이제 상차를 하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매장까지 갑니다.
매장의 위치가 골목 사이에 있는지, 딱지를 자주 끊기는 곳인지, 내가 하차를 하여도 차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매장의 위치가 1층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딱지가, 요새 이 딱지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다가 이제 딱지가 끊기면은 시청이나 뭐 이제 구청 이쪽에다 문의를 하시면은 이의 신청이라고 하죠. 이의 신청을 넣으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 딱지를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조금 법이 바뀐 게, 이 횡단보도라던가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 정차 혹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뭐 화물차든 승용차든 100% 다 딱지를 끊는다고 법이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장이 일단은 위치가 일정한 곳이 가장 좋겠죠. 뭐 2층, 3층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면 등짐지고 또 2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끌고 가는 동선이 상당히 길겠죠. 그리고 차를 매장 바로 앞에 세울 수 있는 곳인지, 이게 또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 매장이 대류변 1층이고 차를 세우는 곳이 매장 앞이라면 더 이상 뭐 이보다 좋은, 이제 1톤하고 2.5톤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만큼 들고 날라야 하는 동선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자재 제품을 냉장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직접 냉장고 냉동고 안쪽에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장 점주가 제품을 찾지 못할 때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기사에게 전화도 많이 오겠죠. 이거는 대부분 뭐 낮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 대부분 이런 식의 피킹 뭐 하차 방법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겠죠. 이제 야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이런 하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아침에 이제 야간에 일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점주들한테 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올 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물건을 또 못 찾으면은 그 제품 뭐 오리나 뭐 이런 거는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데, 고기나 육류 뭐 한우 이런 거는 뭐 10만 원 단위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다 급여에서 또 까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곳이라던가 이제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던가 이러면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품이 누락됐을 때 이제 센터에서 퀵을 보내요. 오토바이 퀵이라던가 다마스 퀵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서, 이 퀵비가 또 제 급여에서 또 감하여서 이제 저희 급여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뭐 이런 거 갖다 싸우기도 하는데, 매장 센터랑 싸우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기사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을이니까. 우리는 물류센터에서 지입회사한테, 운수회사한테 하청을 받고, 이 운수회사한테 저희가 하청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최고 밑바닥 하청업체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입니다. 자, 용차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 용차라는 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대차 비용이에요. 내가 회사에 뭐 납품을 할 수 없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회사에 못 나갔을 때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이 돈을 주고 쓰는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화물차의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화물차의 단점이죠. 이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조사가 있다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가 않아요. 내가 다치거나 경조사를 당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좀 쉬겠다고 하면은 다른 차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톤에서 2.5톤들은 10개에서 15개의 매장을 납품하게 되는데, 뭐 많게는 20개, 뭐 30개까지 납품하게 되겠다. 물량이 좀 적거나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도 다 알고 매장 위치도 다 알고 어디다 놔야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혼자서도 한 5-6시간을 이용해서 납품이 가능은 하지만 처음 이 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검수도 당연히 오래 걸릴 거고, 상차도 오래 걸릴 거고, 하차도 오래 걸릴 거고, 매장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한 차량에 이 15곳을 뭐 이렇게 한 차만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2대에서 3대 가량의 차를 쓰게 되는데요. 그럼 뭐 1톤을 3대를 불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대당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줘요. 대부분 착지수가 한 5군데씩 3대를 부르면은 뭐 15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45만 원이 까여요. 하루에 45만 원이 끼게 됩니다. 제가 하루를 쉬게 되면은 45만 원까지 까이게 되는데, 뭐 열흘을 쉬면 450만 원이죠. 이 점도 한번 이 물류센터의 분위기,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쉬고 싶어도 이런 게 무서워서 쉬기가 정말 힘들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고 어느 정도 이런 비용까지 해가지고 급여를 또 책정을 해주는 거, 위험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차에 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돈을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이런 대차 비용을 회사 차로 이용해서 회사 직원이 납품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동료 기사분들한테 나누어서 뭐 5군데씩 좀만 더 가더라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곳은 좋은 곳이겠죠.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 기사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아주 친하게.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자, 이런 용차의 경우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회사가 작으니까 친밀도도 높고, 사장의 마음대로 이 시스템을 또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용차비가 안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입차 거래처 중에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좋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음에 드는 시간, 거래처, 지역, 상차 지역, 하차 지역, 상하차 방법, 각종 기타 경비 처리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일자리와 차가 마음에 들었고 차를 구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 운수회사와 이제 이 물류센터에서 하청을 받은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차량 계약 시 일단은 차량 가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첫째, 차량 가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의 비율은 몇 프로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그 전 차주분께, 현재 그러니까 제가 사기 전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운수에서 남발을 달게 되면 차량의 주인은 구입자라는 표시, 즉 현물 출자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운수회사 넘버를 달고 위스탁 계약서를 쓰게 되면 외부상으로는 차의 주인은 회사이고 넘버 또한 회사의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화물 차량이 아닌 이상 이 운수회사 차량은 화물공제에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요. 화물공제 보험은 2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나누어서 냅니다. 이 보험료를 언제 납부를 했는지, 내가 뭐 지금 뭐 사면서 바로 또 더 납품을 해야 되는 달인지, 이런 거를 또 급여에서 까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이 상당히 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100%라고 하면은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1년에 정도 들어가신다, 12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100%에서 이 3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률이 80%가 되고요. 거기서 3년 동안 또 사고가 안 나게 되면은
60%의 보험료이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보험료라고 치면 1년에 10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한 60%, 60만 원 정도만 낸다는 거죠. 이게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차들은 가격이 조금 더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만큼 메리트, 이 가격이 조금 더 세요. 이 보험료율이 좀 낮은 차들은 이 임대 남바도 좀 비싸고요. 이 남바를 빌린데도 좀 원래 좀 몇십만 원 더 주고요. 50에서 한 100 정도 더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한 가지 뭐 이런, 거기다가 그 차에다가 보험료율이 또 낮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사고가 많이 축적된 차량이면은 120%, 140%까지 올라갑니다. 뭐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비용 또한 올라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율이 얼마나 되는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보험료를 또 이제 구입하고 계약할 때 또 이제 차 넘길 때 뭐 이 취등록세랑 그리고 이제 차 넘기면서 들어가는 뭐 보험료라던가 뭐 거기다 차고지 증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할 돈이에요. 작은 돈을 무시하면은 큰 돈을 못 벌게 되죠.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또한 이 두 번째로 지입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무시 못할 돈이에요. 지입료가 만약에 25만 원이면은 여기서 부가세를 끊어준다 그러면은 27만 5천 원, 2만 5천 원이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27만 5천 원을 내게 돼요. 한 달에 27만 5천 원이면은 1년이면은 300이 넘어가죠. 25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이에요. 물론 이거는 조정하기 힘든 가격이고 규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짚고 내가 기타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지 내가 순수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급여가 얼마나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급여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급여가 현재 넘버가 달려있는 운수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남바라면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인데요. 만약 내가 급여를 300을 받는다고 하면은 부가세가 10%가 측정이 되고 이 10%의 부가세까지 함께 돈을 받아야 돼요. 300이면은 330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아무리 운수회사에서 세무와 이 일자리 거래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탁 수탁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도 반드시 이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저한테 무조건 줘야 될 돈입니다. 허나 이 간혹 가다가 차주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를 뭐 따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간혹 가다가 운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겠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자기네들이 세무 이렇게 신고하면서 돈을 내주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넘버의 소유가 회사이고 차도 회사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매출로 잡히긴 하지만 지입차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는 직접 받아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뭐 걔네가 세무 관리해서 뭐 영수증을 끊어주겠지만 이거에 대한 결제는 내가 내 돈을 모아서 내가 내 돈 관리를 통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가세를 회사에서 보관하다가 6개월에 한번 자기네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얼마를 띄어먹을지, 부가세가 얼마가 나왔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뭐 부가세가 10%씩 해서 500만 원 모였는데 뭐 한 300만 원은 한 400만 원 나왔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4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 길이죠.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회사의 경우 간혹 가다가 회사 경영 상태를 이런 회사는
회사 경영 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건 차주들의 부가세를 이용해서 운영 자금으로 대부분 뭐 급여 돌려막기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이 어려운 회사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넘버의 사용권입니다. 넘버에는 뭐 다 똑같은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법인 넘버다, 임대 넘버다, 뭐 직영 넘버다, 개별 넘버다, 각각 종류가 있고 뭐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영업용 넘버예요. 사실 이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넘버가 임대 넘버라면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 넘버의 사용권은 법적으로 6년간 보장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허나 이 위식탁 계약서에는 1년 이난 단위, 1년에서 2년 단위의 자동 연장 계약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죠. 2년 뒤에 이 운수회사에서 뭐 법인을 팔았다. 그래서 다른 명의가,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남바를 다시 돈을 주고 빌려가든가 아니면은 남바를 떼어라.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를 2년 딱 끝나자마자 남바를 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절대 먼저 뛰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진짜로 뭐 운수회사가 넘어가서 뭐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대부분 2,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그 차주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거기 계약서에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입료를 밀리지 않는 이상, 지입료를 밀리지 않는 이상 이 넘버를 떼갈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차에 붙어 있는 걸 얘네가 밤에 와서 내 남바를 떼간다,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해요. 이 남바는 개인의 소유물로 이게 인정이 되고 개인의 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밤에 와서 몰래 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떼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웬만해서는 떼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뻐기시면서 이 사람들과 대치를 하세요. 운수회사에서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네 세무조사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이건 좀 매너가 아니지 않냐, 나는 돈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웬만해서는 떼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떼어주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운수회사를 넘길 때 내가 위스탁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운수회사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임대 넘버를 하나 다시 달게, 뭐 500만 원 다시 달라, 이 넘버 시세에 맞춰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럼 내가 떼주겠다, 내가 위스탁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돈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보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위스탁 계약서를 뭐 해지를 해달라 그럴 거예요. 대부분 해지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증을 서달라, 이 뭐 남바를 다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공증을 서달라던가, 뭔가 뭐 돈을 입금해 달라던가, 500만 원을 내가 다른 남바 차라리 달겠다, 그러니까 입금을 해달라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버의 명의, 즉 사업자가, 이 차주가 바뀌고 넘버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업자가 바뀌겠죠. 이제 구입할 사람한테 이 사업자 명의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운수회사 넘버를 달아준 운수회사에서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뭐 1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5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좀 걸리냐면은 차주가 대부분 차를 팔기 구매자가 그 확정이 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운수회사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운수회사에서 돈을 요구하면은 이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이 돈까지는 내가 이 매매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200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 서류 이전 대행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악습인 것 같아요. 중간 이제 직원이 중간에서 자기 수고비를 떼가는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짓기 전에는 조금 확인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을 짓고 계약금은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 넣었을 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아니면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돈을 넣기 전에 물어보셔서 확인이 된다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 후에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주일가량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이 인수인계 기간이 나의 근무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 차주의 근무 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서 급여가 나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한 전 차주에게 차량의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의 정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차량 상태를 솔직히 내가 외부로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확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카센터를 갈 수 있던가, 이게 가장 좋겠죠. 같이 카센터를 가던가, 아니면은 카센터를 가서 정비를 보시고 이 정비에 대한 내역서를 조금 받아오셔서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돼요.